어제 잠시 제가 다리를 비웠는데요. 저희 출연자분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에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TBS도 직원과 출연자 엘리베이터부터 해서 출입 시 방문 기록도 남기고 체온 체크도 하고 상당히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선의 방역은 개인 방역이죠. 네, 느슨해졌다면 좀 더 엄격해져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보시면은 우리 두 기자분들이 지금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저께 저한테 많이 문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 검사를 받으러 왔냐라는 문자인데 제가 검사를 받았던 건 아니고요. 네, 출연자 한 분이 검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어서 받았고 그리고 음성 판정이 나와서 어제는 이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좀 쉬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열렸는데 국정원이 지금 현재 북한을 김여정 부부장이 위임 통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하태경 통합당 간사가 이제 국가정보원의 브리핑을 비공개로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기자들한테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이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이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것은 후계자를 결정한 건 아니고 후계자 통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다만 이 일부 권력을 이양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 대남 대미 이런 이 외교 전략 같은 것들을 이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경제 분야에서는 박봉주 당 부위원장 그리고 김덕훈 내각 총리 이런 사람들한테도 위임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이 김병기 민주당 간사가 조금 추가를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위임 통치라는 표현은 국정원이 만든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위임 통치라는 게 좀 권한을 넘겨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좀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병기 간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장관하고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전체 권한은 다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데 일부 좀 나눠서 대신 중간에서 보고도 받고 이런 역할을 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교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위임 통치 특히 김여정 부부장에게 위임 통치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게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올해 초였나요?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 좀 안 좋다. 뭐 사망설까지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얘기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신변에 대한 얘기 오늘 아예 없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속보가 뜨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그렇죠. 제목이 국정원, 그러니까 북한 김여정이 위임 통치 점점점 후계자 결정은 안 돼. 이것만 보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헤드라인을 뽑아서 클릭수를 올리시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워딩이 있기 때문에 이 워딩만 올렸다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중들이 독자들이 볼 때는 뭔가 이상이 있다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또 속보를 해서 들러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없는 속보. 그렇죠. 그런 것도 맨 처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혼선을 주는 그런 속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고통을 겪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 오늘 천주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대한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염수정 추기경 그리고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해서 천주교 지도자들 이 청와대에 초청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표현 썼습니다. 또 한 번 중대고비를 맞았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종교가 모범이 되어달라 이런 당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얘기는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명단 제출이라든가 아니면 진단검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를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들 많잖아요. 좀 우회적으로 문 대통령이 압박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또 실제로 문 대통령이 이 천주교가 지역 감염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에 일제히 미사를 중단하고 뭐 부활절 행사 같은 거를 방송으로 대체한 걸 언급하면서 이 천주교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다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여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높이는 것 지금 2단계니까 이제 3단계가 될 수 있겠죠. 그 우려도 드러냈는데
방역 상황이 더 악화가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지면 이 고용도 무너져서 국민들의 삶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도 방역이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갔을 때 이 우려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경제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뭐 또 외국의 경우 그렇게 락다운식으로 되었을 경우 상당 타격을 네. 많이 입었던 걸 우리가 봤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와중에도 전광훈 목사 측에서 신문 광고를 냈다고 해요. 무슨 네. 이야기를 올렸나요? 그 제목이 이거예요.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문이란 제목으로 뭐 조선, 중앙, 동아일보, 종합일간지에 네네. 전면 광고를 냈어요. 전면 안에서 다 볼 수 있게 한 그 통을 낸 거죠, 전면을. 그러니까 입장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정부가 발표하는 확진자 수는 명백한 허점이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확진자 숫자가 아닌 확진 비율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사를 일부러 많이 해서 확진자 수가 많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검사해서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는지 비율을 얘기해야지 숫자만 얘기하면 사람들한테 공포감 주는 거 아니냐.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여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금방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리핑을 보면 숫자만 나오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방역당국 지침상 접촉자가 아닌데도 무한대로 명단 제출 그리고 뭐 검사 격리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이고 불법 감금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우리는 접촉자도 아니고 증상도 없는데 왜 검사하냐? 특히 뭐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 네네. 다 이제 받으라고 했잖아요, 검사를.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 그렇죠. 생명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 광고를 보고 우리 뭐 독자들이나 그 신문 독자들이나 국민들 어떻게 좀 판단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야, 참 근데 요새 이제 통합당 지도부가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을 했어요. 전광훈 목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 통합당하고 뭐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근데 통합당에서는 또 반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좀 역공이라고 할까요? 공세를 펼쳤는데 이 그간의 좀 스탠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요. 처음에 이 광복절 집회 있을 때는 약간 애매한 입장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광훈 목사 직접적으로 거론 안 하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당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뭐 참여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이제 민주당 여당에서 통합당과 관계가 있다. 특히 뭐 현역인 홍문표 의원이나 전직인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 이렇게 참여한 거를 얘기를 하면서 또 차명진 전 의원도 있었죠. 그런 걸 얘기만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통합당에서 전광훈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을 하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당이 이게 정부가 방역 실패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이 김종인 위원장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 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통제를 흩뜨리고 혼선을 준 건 다름 아닌 정부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잠복 기간을 고려를 해보면 이 8월 15일 이전에, 그러니까 광복절 집회 이전에 이미 퍼져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역 실패가 더 먼저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특히 정부가 17일에 임시 공휴일 지정했고 또 외식 할인, 숙박 할인 쿠폰 발급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근거로 들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역공에 좀 나설 수 있었던 건 이 좀 해석이지만 오늘 김진태 전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가적인 이 확진 판정이 더 이어졌다라면 통합당에서 더 위축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통합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상당히 곤란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어제 이 취재를 하다가 좀 느낀 건데 이 김문수 전 지사, 그러니까 어제 차명진 전 의원 관련해서 이 확진을 받았으니까 기사를 썼어요. 그에 관련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문수 전 지사는 어떻게 됐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 차명진 전 의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더라고요. 문자도 남기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전당대회 할 때 측근이라고 하는 대변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우리 진작에 그 인연이 끊어졌다. 차명진한테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변에 사람 누가 남아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통합당에서는 어쨌든 같이 연결이 되는 것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으로 느껴졌습니다. 뭐 배현진 원내대변인도 SNS에 글을 올렸죠. 그러니까 김문수 전 지사가 어제 올렸던 그 영상에 대해서
국회의원 3번 했다고 막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예전에 경찰 지시 저는 안 어디 따랐잖아요. 소방서에서 경기지사 때 했었죠. 도지사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번에는 국회의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검사가 어렵냐 답답하다 뭐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명백한 선을 이제 긋고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안이 사안이다만큼 통합당 입장에서도 네. 선을 그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절실한 것 같긴 하네요. 자, 지금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가 29일인데 이걸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되는 건지 네. 지금 이낙연 후보가 자가격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2주 자가격리가 끝날 때가 전당대회 지난 다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31일 정오까지 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캠프 측에서 오늘 기자회견해서요. 전당대회를 좀 연기를 해야 된다 사실상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면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원과 국민의 알 권리인데 당대표에 도전하는 세 후보 모두 공평하게 자신 알릴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든 아니면 그 지역 행사를 참석하든 그런 기회가 다 있어야 되고 이낙연 의원이 사실 기회를 박탈당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거기다 보장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차질이 빚어진 만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선관위에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기회가 박탈된 이낙연 의원은 뭐라고 하나요? 이낙연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자가격리 하는 모습을 올리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그 통로 길 풍경을 올리면서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몸은 편한데 마음은 편하지 않다라고 올렸는데 근데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특이한 거죠. 왜냐하면 자가격리되고 기회를 박탈당한 건 이낙연 의원인데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하는 거는 경쟁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정을 위해서 그런 거죠. 공정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후발 주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판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는 아마 판단하에서 어떤 기회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싶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낙연 의원 이 아까 그런 이제 소회를 적은 그런 SNS 글도 올렸지만 또 동시에 이 의견도 좀 냈습니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이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제하라 이런 메시지를 낸 건데 지금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 강행할 예정이고 또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썼다기보다는 이런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번질 이런 위기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을 한다라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당대회 일정 같은 경우는 내일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하고 당 최고위원이 논의를 거친 다음에 내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강주 5.18 묘지에 가서 무릎을 꿇은 것이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진 저도 딱 보자마자 빌리 브런트 생각이 났긴 했었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쇼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뭐 또 다른 반응들은 없나요? 그 의원들 몇 명 좀 통화를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 반응은 역시 김종인 위원장이 감이 있다. 잘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통합당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총선 전에 있었던 5.18 관련된 그 평화 발언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게 중첩이 되고 계속 쌓여가지고 총선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 하나씩 풀겠다는 거예요. 그 제일 사람들 감정이 안 좋았던 부분부터 풀고 가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잘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물론 또 전체 우리 뭐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도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말로만 그친다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쇼에 그친다. 무릎 꿇기 쇼로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통합당이 상황이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박수받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통합당 내에서 이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 사람들의 그런 반응이나 그런 입장을 어떻게 좀 무마하면서 갈지 이것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5.18 관련 법안에 대해서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서 양당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합의가 안 되면은 협조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이 5.18 민주화운동을 뭐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문제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포함한 통합당이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거기에 따라서 쇼였냐 아니면 진정성이 있었냐 판가름 날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통합당이 요새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뭐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총선 이후에. 황교안 대표 때랑 비교해 보면은 그렇죠.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대선 때까지 같이 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얘기하는 초선 의원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선 의원들 거기 방점이 찍힌 것 네. 같아요, 왠지. 이게 지금 보면 김종인 위원장 체제 자체가 이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윤희숙 의원도 그 5분 토론 그런 것을 떠나서 원래 이 특위 위원장으로 돼 있거든요. 경제혁신 특위.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을 다 전면에 많이 앞세워놨고 또 비대위원들 면면을 보시면 이 당연직인 주호영 원내대표나 이종배 정책의장 빼고는 다선 의원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선 의원들은 지금 상황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당이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잘 이끌어간다. 그래서 대선까지 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 누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아작이 날 거다 이런 우려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불만이 감지되는 건 중진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진 의원들은 사실은 사석에서 보면 이 김종인 위원장 체제에서 우리는 바보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초선 의원들이 뭐 각종 특위에 다 위원장인 상태에서 중진 의원들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목소리 그리고 또 중진 의원들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그런 자리도 딱히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좀 불만들이 있는데 다만 이 국사책에서 보면은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왕권 강할 때 중앙 집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딱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게 이 중진 의원들도 대놓고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 초반에 김종인 위원장 임기 초반에 거의 매일 비판하는 글 한 일주일 정도 올렸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칭찬하는 글을 올렸어요. 광주 가서 이렇게 한 거 너무 잘했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불만들이 있어도 지지율도 잘 나오고 분위기가 좋으니 이 말을 못 꺼내는 그런 분위기로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전해주시죠. 이 송영길 의원이 구설수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뉴질랜드 그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던 외교관에 대해서 뭐 남자끼리는 엉덩이도 뭐 툭 만지고 뭐 이런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 유엔군 사령부 보고 족보가 없다라는 이야기해서 연일 요새 뭐 얘기가 많아요. 남자끼리 만져요? 아닙니다. 예.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그 통합당이 비판했죠.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여당 국회의원의 왜곡된 인식이 한없이 황당하다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송 의원을 향해서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논란이 커지니까 송 의원이 오늘 SNS에 당초 의도는 다툼이 있는 사안이니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메시지가 부적절했다. 저 자신이 지금 지금 시대의 성인지 감수성에 괴리된 점은 없는지 성찰하겠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주한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 족보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발언하다가 표현이 과격한 게 아니었느냐 뭐 이런 분석은 좀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논란이 계속 되기 때문에 송 의원이 좀 발언이나 이런 게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통위원장인데요. 이런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제가 짧게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서울시가 내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전국 전역에서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이상 집회 금지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데요. 수도권에서 계속 N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리고 지난번 광복절 집회에서도 100명이 모인다고 했는데 수천 명 넘게 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강하게 막는다는 의미에서 예방 차원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0명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집회는 안 되는 것으로. 그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하는 그런 집회는 10명 이상 집회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집회의 다른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조치가 결정된 게 없다라고 서울시는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타임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결혼 준비를 해온 예비 부부들의 경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으로 인해 안절부절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예비 신랑 김병진 씨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이 뷔페 있잖아요. 이 뷔페가 고위험 시설에 포함이 됐고 또 50인 이상의 모임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 날인데 눈치가 많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30일에 결혼식을 하신다고요? 네, 원래 30일 날 지금 경기도 안산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막 확산되고 있는 와중인데 좀 미룬다든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제가 사실은 원래 올 초 3월에 결혼이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두 번의 연기가 좀 내부 사정으로 어렵게 돼가지고 연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예식을 진행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원래 계약금 같은 거 내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네, 뭐 좀 손해를 보시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좀 걸어놓는 게 있잖아요. 이른바. 네, 저희가 전에 이제 예식 연기를 할 때 계약서상으로 뭐 식대 보증 인원을 좀 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약 5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불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현재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따로 위약금 같은 거는 이제 결혼식장에서 배려를 해서 안 내도 된다고는 했지만 기존에 내놓은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걸로 뭐 예식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50인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는데 그러면은 몇 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식을 진행하게 되나요? 네, 현재는 지금 예식홀 안에는 이제 스태프들 포함해서 50명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참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35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근데 또 결혼식장 입장 그 차원에서 연회장에서 생중계로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35명이면은 그야말로 정말 직계 가족,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 이러면은 다겠네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가족들이 저희 예비 신부 측이 뭐 9남매고 그리고 막 7남매 그래서 저희 가족들조차도 다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식장 안에 못 들어오는 분들은 뭐 다른 곳에서 뭐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근데 거기도 뭐 많이 계시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거기도 50명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거에 준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보증 인원, 그 식대 부분을 좀 내셨을 것 같은데, 자, 몇 명이나 그러면은 거신 거예요? 거기다가 계약서상으로? 저희가 지금 상황을 예측을 사실 못 해가지고, 한 300명 정도를 걸어놨었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50명이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손님들이 와주시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좀 식대를 잡고 싶은데 이 결혼식장도 결혼식장에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 보증 인원의 50%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뷔페는 제공이 안 되고 모든 거를 답례품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부부 입장은 최소한 지금 50명이란 제한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야 되는 게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예식장이랑 좀 긴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25명의 그런 답례품 준비를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음식이 제공이 안 되고 답례품 같은 걸로 한다는데 어떤 거 하시나요? 답례품은 뭐 예식장에서 이제 준비를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공삼 세트나 사실 그리고 뭐 와인 세트나 뭐 식권 등 한 4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예식장에서 뭐 식권이나 준비해주는 물품들이 사실 그 저희 신혼부부한테는 뭐 성에 차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답례품은 소진을 하고 나머지로 뭐 감사하게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따로 답례품을 좀 준비를 해가지고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또 와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저희 제작진한테 하셨다고 눈치가 보인다. 청첩장을 돌리는 것도. 그거는 진짜 이게 주말을 기점으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는
저희가 사내 부부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제 드리려고 휴가 기간을 조금 지나서 이번 주에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요 다를까 딱 주말이 지나고 출근을 했더니 분위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런 청첩장을 드리는 것조차 민폐가 되고 네. 그리고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이런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조차도 내부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이런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네. 최소한으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러니까 사내 커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헤어지지 않으시고 지금 이제 결혼에 골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회사 내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배려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어려운 시기지만 결혼식 예쁘게 잘 치르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힘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진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처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결혼 앞둔 예비 부부들이 결혼식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식장과의 분쟁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팎 법률사무소의 박민규 변호사 연결을 해서 이번 문제 법적인 쟁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민규 변호사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변호사님도 30일에 결혼하신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청첩장도 다 드리고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족들끼리만 소규모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네, 축하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변호사님이야 법률적인 부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지만 이제 많은 다른 이제 예비 부부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식장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식업계에서 위약금을 부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축소하든지 연기하든지 이럴 때 좀 봐줘라라고 정부 측에서 권고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강제적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약금 없이 예식 연기하거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해줄 것을 예식업계 요청하고 있는데 네. 사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도 예식장마다 다르겠죠, 조금씩? 예, 다르죠. 그러면 이거 알아서 그러면은 계약서를 보고 조율을 각자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예식장하고? 예, 각자 조율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비교할 만한 자료로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이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불과해서 강제력은 없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각 업장하고 체결한 계약 내용이 각자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상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코로나 사태는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재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국가 중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럴 때는 좀 위약금을 면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저같이 예식을 앞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코로나 사태가 천재지변으로 분류가 된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좋겠지만 이 재난안전법을 살펴보면 그곳에는 이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이제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에 해당하고요. 네. 예, 또한 우리 정부의 각 부처들에서도 지난 메르스나 사스 사태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감염병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사회재난에 해당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재지변에 해당한다면 네. 이제 계약이 해지된다거나 네네.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들이 보통 계약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근데 지금 현상을 보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재지변으로 분류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식장뿐만 아니라 외식, 항공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면책됨으로써 사실 또 그 자체가 새로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긴 뭐 예식업계라든지 이런 쪽도 굉장히 힘들어질 거는 우리가 또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예비 부부들이 이 예식업계 그리고 정부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 이제 법률가로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선 예식업계에 대한 승소 가능성을 말씀드리면 일부 양단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각 예식장의 계약서를 좀 개별적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특정 예식장의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소비자에게 만약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등으로 좀 부당하다면 이제 약관규제법이 적용되는데 약관규제법상의 그 불공정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위약금을 감액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런 거는 우리 변호사님은 아시겠지만 일반 잘 모르거든요. 이걸 어느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제 예식장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부들, 뭐 예비 부부들 이런 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꼭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라라는 팁을 좀 알려주세요. 팁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제 결혼식 때 썼던 방법인데요. 사실 소비자와 예식장 간에 사전에 좀 합의를 미리 해두는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월 전부터 예식장 측하고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라는 데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하객 보증 인원의 수를 미리 정해놓지 않는데 합의를 해두었던 상태였습니다. 하객 보증 인원을 그러니까는 정해놓지 않는 것에 합의를 했다. 예, 맞습니다. 앞에 인터뷰하신 이제 분께서는 처음에 300명의 보증 인원을 줬다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 명수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결혼식과 최대한 가까운 시일까지 그 보증 인원의 수를 좀 정하지 않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식장 측에서도 현 상황이 좀 엄중하니 본인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나중에 분쟁을 좀 미연에 방지하자라고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실내에 50명까지밖에 하객을 모시지 못하는 아쉬움 정도는 있지만 참석하지 않은 하객분들의 식대까지 제가 예식장에 지급해야 되는 금전적 손해는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신부께 칭찬받으셨겠어요. 네, 예비 신부가 감사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계약하기 전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리고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 하객 보증 인원을 정해놓지 않든지 아니면은 낮게 잡든지 그렇게 해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좀 협의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30일에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서 체크를 해주시니 또 예비 신부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것 같고요. 네, 그냥 지금 제가 라디오로 전화로 또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입이 귀까지 걸린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렇게 좋으신지. 네.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팎 법률사무소의 박민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전달해 드리는 시간 뉴스 더 있습니다입니다. 방송인 박철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 너도 걸려봐입니다. 좀 무섭죠. 그 악담 같은 얘기를. 예, 악담 맞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대상인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당시에 검체 채취를 거부하면서 보건소 직원들을 껴안고 침까지 뱉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도대체 어쩌다 그렇게 된 거예요? 지난 17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포천시 보건소 직원들은 이날 오전 이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받질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부는 증상이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하면서 검사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보건소 직원을 껴안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 껴안은 거예요? 부부들이 마스크 두 명 다 아내가 껴안았다고. 아내가 일단은 가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황당한 말도 했는데요. 내가 만졌으니 너희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내는요.
자신의 차에 침을 뱉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같은 차 타고 가자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 진짜 왜 그러나요? 경찰이 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참. 결국 경찰 출동 끝에 부부가 포천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인 18일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갔고 확진자인데다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울 거를 네네. 우려한 보건소 직원들이 미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안산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고 이들과 접촉했던 보건소 직원 2명은 자가 격리를 하고 있다고 이게 합니다. 웬일입니까? 이 보건소 직원은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요. 참 속상하네요. 두 번째 네. 소식 전해주시죠. 장마로 농가 피해 집계해보니입니다.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또. 예, 최근에 집중호우로 농가 피해가 상당할 거라는 건 다들 네. 예상하실 텐데요. 지난 17일 기준 집계가 나왔습니다. 한우가 1,200마리, 돼지가 6,900마리, 육개가 149만 마리, 네네. 산란개 15만 마리, 오리가 약 26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해요. 예, 벌통도 만여 개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요. 어이고. 피해 규모가 추산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한 액수일 것 같고 가늠조차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정부는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요? 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손해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는요, 가축 입식비 그리고 파손된 축사 복구비, 생계비 등의 재해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또 금융 융자 지원 같은 것들도 해주는데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서 기존에 대출된 농축산 경영자금 금리를 1.5%에서 무이자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2년까지 상환을 또 유예해주기로 했고요. 생산자 단체와 농축협 등은 피해 농가의 사료나 깔집 그리고 방역 약재 등 필수 자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피해가 큰데 우리가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또 추석이 다가오거든요. 뭐 이때쯤 되면은 뭐 야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이제 축산물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정부가 일단은 축산물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많은 피해를 입긴 했지만 대부분 요즘은 그 종류들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 품종들이 많고 하니까 평년에 비해서 또 사육 규모도 많고 도매 시장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호우로 인한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 피해 축산 농가들이 조속히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세 번째는 좀 황당한 소식인데요. 네. 아실 것 같은데요, 박사님. 한국에게 감사 전하며 김정은 사진을 말도 안 돼요. 이거 진짜. 이거 보셨죠? 네, 봤어요. 아르헨티나 정부가 한국에 감사 표시를 하면서 김정은 사진을 올린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18일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한국 정부로부터 KF94 마스크 20만 장을 전달받은 후에 네네. 공식 트위터 계정에 감사 메시지를 올렸는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이제 외교부에서 뭐 직원이 아마도 이거를 트위터를 관리를 할 테니까 하면서 실수를 한 거겠죠. 사실은. 굳이 왜 사진을 넣었을까요? 뭐 정성을 좀 들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한국에 대한 근데 외교부인데 한국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요. 네. 자,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곧바로 사진을 내리고 외교부 시스템에서 나간 사진이 아니라고 아르헨티나 외교부가 설명을 했고요. 어처구니 없는 실수에 현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 위원장의 사진 대신 외교부 청사 배경에 보도자료라고 적힌 이미지로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르헨티나 언론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현지 매체들도 정부가 남북한을 혼동한 실수를 한 후에 트위터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트위터에 책임을 돌려요? 예, 현지 주요 일간지는 외교부가 실수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트위터에 책임으로 돌리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다른 주요 일간지는 이러한 실수 자체도 중대하지만 남북한의 긴장 관계를 고려할 때 더 안 좋은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는 트윗 실수를 보도하면서 KF94 마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성 높은 마스크 중 하나다. 북한은 이런 효율적인 마스크를 생산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고요. 그리고 어디 외국 가서 우리 택시만 타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알아요. 이거는 그걸 굉장히 좀 약간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나 그거 안다고. 어허. 네, 북한과 남한의 갈라지는 거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외교부에서 이런 실수는 정말 좀 약간 좀 창피한 네. 그런 실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코레일의 딜레마입니다. 왜요? 재정적으로 좀 안 좋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앞으로 또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인데요. 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추석 열차표 예매를 앞둔 한국철도공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철도는 추석 열차표 예매 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장 구매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네네. 하지만 역창구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령층이잖아요. 이들은 온라인에 서툴러서 대안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노령층은 코로나에 더욱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 한국철도공사가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살려면은 굉장히 빨리 들어가서 막 클릭도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노인분들이 뭐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이런 게 좀 어려우시고 또 습관이 돼 있어서 그렇죠. 가서 사는 게 그렇게 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참나. 자, 지금 한국철도는 온라인 구매 비율을 100%까지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 등을 만족시킬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특히 또 내달 1일에서 2일 추석표 예매가 시작되는데 시간도 촉박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철도 내부에서도 현장 구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특히 철도 노조가 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시국에 현장 예매를 한다면 조합원들의 자가격리와 역폐쇄라는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즉시 오프라인 추석표 예매를 취소하고 전량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입장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철도가 어떻게 대안을 할지 지금은 일단은 현장 구매를 최대 10%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라는 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심이 깊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또 가고 내려가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분들이 타시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방으로 가시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지방에 올라오시는 분들도 수도권으로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대구로 갈 때 대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대구 시민들도 수도권으로 오는 거에 대한 좀 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수도권이 그런 상황이 돼버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추석 명절은 앞두고. 막 다가오고 있는데 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많은 분들도 같은 그 기차에 타고 그리고 함께 가시고 입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명절 때는. 그래서 예. 여러 가지로 안전 문제가 상당히 고민스러운 시점인데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투리 뉴스까지 알아보는 시간 뉴스 더 있습니다. 박철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수도권 교회 예배 금지 명령에 일부 교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할지 전국 기독노동조합 추진위원회 대표인 엄태근 목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부 썬김 시네마 시간에는요. 지난주 한 청취자분께서 추천해 주신 영화 준비했습니다. 짐 크로우법이 시행되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요. 네. 계속 끝까지 청취해 주시죠. 저는 7시 김진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